오늘은 심혈관 건강의 핵심 방어선, 항혈소판제의 모든 것을 파헤칩니다. 아스피린의 역사부터 실전 생활 수칙까지 당신의 혈관을 지키는 완벽한 가이드를 지금 확인하세요. 오늘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훑어보니까 정말 흥미로운 주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네요. 청취자님, 오늘 우리가 다룰 자료들은 단순한 의학 지식을 넘어서 그 심혈관 질환 치료의 최전선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고민들을 담고 있습니다. 방대한 임상 지침이랑 최신 연구 논문, 그리고 빼곡하게 정리해주신 노트들까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네, 정말 정리를 잘해 주셨더라고요. 그렇죠. 자, 이것부터 한 컵을 벗겨보죠. 오늘의 임무는 전 세계 사망 원인 1위인 심혈관 질환의 핵심 방어선, 바로 항혈소판제의 모든 것을 깊이 있게 파헤치는 것입니다. 약의 진화 과정부터 시작해서 어떤 질환에는 쓰이고 어떤 질환에는 왜 피해야 하는지, 그리고 청취자님이 일상에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생활계획표까지 낱낱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제 옆에는 늘 그렇듯 이 복잡한 맥락을 명쾌하게 짚어주실 전문가님이 나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청취자님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이 혈관 건강이라는 거대한 생태계에서 혈소판이 얼마나 역설적인 역할을 하는지 아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청취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 혈소판은 우리 몸에 상처가 났을 때 가장 먼저 달려와서 지혈을 담당하는 필수적인 영웅이잖아요. 피를 먹게 해주는 고마운 존재죠. 네, 맞습니다. 혈관 내피세포가 손상돼서 그 아래에 콜라겐이 노출되면 혈소판이 폰 빌레브란트 인자라는 거랑 결합해서 상처 부위에 딱 달라붙어요. 그런 다음에 아데노신 2인산, 그러니까 ADP나 트럼복산 A2 같은 물질을 막 뿜어내서 주변 혈소판들을 강력하게 뭉치게 만듭니다. 아, 일종의 구조 요청 신호 같은 거네요. 다들 모여라, 이런 식으로요? 정확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죽상경화증으로 좁아지고 염증이 생긴 동맥혈관에서 이 완벽한 방어 시스템이 오작동을 일으킬 때 발생해요. 플라크가 팍 터지는 순간 피를 먹게 하려던 그 정상적인 기전이 순식간에 동맥혈전증을 유발하는 악당으로 돌변하는 거죠. 심장이나 뇌로 가는 산소를 꽉 막아버리니까 치명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영웅이 한순간에 악당이 되는 거군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아주 친숙한 약이 이 치명적인 과정에 개입하는 최초의 무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두통 있을 때 흔히 찾는 아스피린 말이죠. 이 단순한 해열 진통제가 도대체 어떻게 항혈소판제 역사의 시작점이 된 건가요? 그 과정이 의학사에서 손꼽힐 정도로 극적이에요. 1899년에 청해열 진통제로 등장한 아스피린은 수십 년 동안 그저 통증 잡고 열 내리는 약이었거든요. 그러다 1950년대에 의사들이 이상한 걸 발견해요. 아스피린 먹은 환자들이 유독 피가 뜨게 먹는다는 걸 관찰한 거죠. 출혈 시간이 길어진 거네요. 네, 이 단순한 관찰이 훗날 엄청난 발견으로 이어집니다. 1975년에 영국의 양리학자 존 베인이라는 분이 아스피린이 혈소판 안에 있는 COX1이라는 효소를 비가역적으로 억제한다는 걸 규명해냅니다. 아까 말씀드린 혈소판 뭉치게 하는 신호탄, 트롬복산 A2 생성을 아예 영구적으로 차단해버린다는 걸 밝혀낸 거죠. 이 공로로 노벨 생리학 의학상까지 받으셨어요. 와, 진통제로 시작해서 노벨상까지 전 세계 심혈관을 지키는 약으로 진화했다니 대단합니다. 근데 아스피린 하나로 모든 혈전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특히 스텐트 삽입하는 시술이 나오면서 한계가 명확했겠죠? 맞습니다.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항열소판제의 발전사는 결국 아스피린의 한계를 극복하고 동시에 출혈이라는 부작용과 싸워온 치열한 투쟁의 역사예요. 1980년대에 ADP 수용체를 차단하는 1세대 약제 티클로피딘이 등장합니다. 효과는 좋았는데 백혈구 수치가 떨어지는 치명적인 부작용 때문에 밀려났죠. 아, 부작용이 너무 컸군요. 네, 그러고 나서 1990년대에 세상을 바꾼 2세대 약제 클로피도그렐이 등장합니다. 부작용이 확 줄어서 아스피린 그리고 이 약을 같이 쓰는 이중 항혈소판 요법, 흔히 DAPT라고 하죠. 이게 스텐트 시술 후에 표준 치료로 자리 잡게 됩니다. 청취자님이 보내주신 자료에서도 그 클로피도그렐 부분이 꽤 길더라고요. 근데 이게 완벽해 보이지만 사람마다 약효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던데요. 예리하십니다. 클로티도그렐은 그 자체로는 일을 못하는 전구 약물이에요.
간에 있는 CYP2C19이라는 효소를 거쳐야만 비로소 약효를 내거든요. 근데 유전적으로 이 효소 기능이 떨어지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동아시아인에게 특히 흔하고요. 이런 분들은 약을 꼬박꼬박 먹어도 스텐트 혈전증 같은 무서운 일을 겪을 수 있어요. 약을 먹었는데도 효과를 못 본다니 억울하겠네요. 그래서 2000년대 후반에 유전자 영향을 안 받으면서 훨씬 강력하고 빠른 3세대 약제들, 그러니까 프라수그렐과 티카그렐로가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세대가 거듭될수록 뚜렷하게 진화해왔네요. 그럼 청취자님이 이해하시기 쉽게 이 약들을 5가지 카테고리로 쫙 분류해서 정리해볼까요? 첫 번째는 아까 길게 얘기한 콕스 억제제, 아스피린이겠죠? 네, 아스피린은 저렴하고 데이터가 워낙 방대해서 여전히 예방치료에 뼈대입니다. 단점은 위점막을 보호하는 물질까지 막아버려서 위장관 출혈이나 궤양을 잘 일으켜요.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이부프로펜 같은 일반 소염 진통제랑 같이 드시면 안 됩니다. 이부프로펜이 수용체 자리를 먼저 차지해버려서 아스피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막거든요. 감기약이나 관절염약 먹을 때 진짜 조심해야겠네요. 두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P2Y12 억제제들인가요? 클로피도그렐, 프라스그렐, 티카그렐로요? 네, 이 세 가지가 같은 계열인데 특징이 확 달라요. 클로피도그렐은 위장장애가 적어서 좋지만 아까 말한 유전자 변이 문제가 있죠. 반면에 프라스그렐은 엄청 강력해서 스텐트 혈전증 예방엔 탁월한데 그 강력함이 양날의 검입니다. 뇌졸중 과거력이 있거나 체중이 60kg 미만인 분, 고령자에게는 뇌출혈 위험을 급증시킬 수 있어요. 강력한 만큼 위험 부담도 크군요. 티카그렐로는 어떤가요? 티카그렐로는 앞에 두 약이랑 다르게 가역적으로 작용해요. 간대사도 필요 없어서 먹자마자 바로 강력한 효과를 냅니다. 다만 반감기가 짧아서 하루에 2번 먹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일부 환자분들은 숨이 차는 호흡곤란 부작용을 겪기도 합니다. 약 먹고 갑자기 숨이 차면 당황스러울 텐데 꼭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카테고리도 빠르게 짚어주시죠. 세 번째는 당단백질 2B3A 억제제인데요. 이건 일반 알약이 아니고 응급 심근경색으로 스텐트 시술할 때 병원에서 정맥으로 쏘는 초강력 주사제입니다. 네 번째는 PDE 억제제, 실로스타조 같은 약인데 혈소판도 억제하면서 혈관을 넓혀줘요. 다리 혈관이 좁아지는 말초동맥 질환 환자분들 걷기 편하게 해주는 데 주로 씁니다. 혈관 확장이 보너스로 들어가는 거네요. 마지막은요? 다섯 번째는 PAR1 기랑제인 보라팍사입니다. 트롬빈 수용체를 막는데 반감기가 너무 길어서 약을 끊어도 몇 주 동안 효과가 지속되는 좀 독특한 약이죠. 와, 카테고리가 5개나 되고 무기가 참 다양하네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자료를 보니까 이 무기들을 질환마다 꺼내 쓰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급성 심근경색이랑 뇌졸중 가이드라인이 마치 서로 다른 철학을 가진 것처럼 보이거든요. 왜 이런 차이가 생기나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과거에는 무조건 강력하게 혈전을 막자, 이게 목표였거든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피를 너무 안 먹게 해서 위장관 출혈이나 뇌출혈로 환자분들이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혈전을 막아서 얻는 이득과 출혈 부작용으로 잃는 손실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쪽으로 진화했습니다. 이걸 순임상적 이득이라고 부릅니다. 무조건 억제하는 게 아니라 절묘하게 저울질을 한다는 거군요. 그럼 질환별로 이 저울질이 어떻게 다릅니까? 관상동맥이 막히는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이나 스텐트 시술 환자는 심장을 잃을 위험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필레이토나 트리톤 TIMI38 같은 연구를 근거로 지금은 강력한 3세대 약제를 아스피린과 같이 쓰는 DAPT 전약을 강하게 권고하죠. ISAR TREX T5 연구로 이 지침이 더 정교해졌고요. 심장은 일단 꽉 막아야 하는군요. 뇌졸중은요? 뇌졸중이나 TIA 환자는 좀 다릅니다. 챈스나 포인트 연구를 보면 발생 초기 21일에서 90일 정도 아주 짧게만 이중요법을 쓰고 그 후에는 뇌출혈 위험을 피하려고 단독요법으로 빨리 갈아탑니다. 말초동맥 질환은 아스피린보다는 클로피도그렐 단독요법을 더 선호하고 아, 질환 특성이랑 출혈 위험에 따라 약의 강도랑 기간을 예술처럼 조절하는 거네요. 그렇다면 청취자님 입장에서 제일 궁금한 건 이걸 겁니다. 내가 먹고 있는 이 약이 나한테 딱 맞게 작용하는지, 부작용은 없는지 스스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주 실용적인 부분이죠. 일상에서 알 수 있는 주관적 모니터링 지표가 있습니다.
약이 잘 듣고 있다면 당연히 가슴 통증이나 마비, 언어장애 같은 허혈 징후가 없어야겠죠. 반대로 약효가 너무 세서 출혈 경고가 오는 걸 잘 보셔야 해요. 10분 이상 지혈이 안 되는 코피,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생기는 큰 멍. 이런 건 바로 주치의랑 상의하셔야 합니다. 멍이나 코피는 그래도 일상에서 가끔 볼 수 있는데 더 심각한 신호도 있나요? 근데 정말 주의하셔야 할 게 흑색변입니다. 대변이 짜장면처럼 새까맣게 나오거나 커피 찌꺼기 모양으로 토를 한다면 이건 위장관 출혈을 시사하는 아주 강력한 응급 신호니까 지체 없이 병원 가셔야 합니다. 탁색변, 커피 찌꺼기, 구토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근데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객관적인 수치로 미리 약물 반응을 확인하는 검사도 병원에 있죠. 그럼요. 혈소판 기능 검사라고 피를 뽑아서 약이 혈소판을 얼마나 억제하는지 수치화하는 베리파이 나우 검사가 대표적입니다. 아스피린 디스트의 경우는 결과가 550 ARU 미만으로 나와야 약이 잘 듣는 거고요. 만약 550 이상이면 아까 말한 아스피린 저항성이니까 약을 바꿔야 합니다. 클로피도그렐 같은 P2Y12 억제제도 따로 검사 수치가 있나요? 네, 그건 95에서 208 PRU 사이가 이상적인 치료창입니다. 이 범위 안에 들어와야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이죠. 만약에 208을 훌쩍 넘어서 한 250 PRU가 나왔다면 그건 무슨 뜻인가요? 수치가 208 이상이면 혈소판이 충분히 억제되지 않는 고반응성 상태라는 뜻입니다. 약을 먹어도 혈전 위험이 높다는 거죠. 이럴 땐 티카그렐롤로 같이 더 센 약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반대로 95 미만이면 혈소판이 너무 과도하게 억제된 저반응성 상태예요. 출혈 위험이 너무 높아서 걸어다니는 시한폭탄과 같으니까 당장 약을 줄여야 합니다. 와, 단순히 약을 먹는다, 안 먹는다가 아니라 내 몸에 맞는 정확한 타점을 찾는 게 핵심이군요. 자, 지금까지 약물 기전부터 복잡한 수치까지 깊이 파헤쳐 봤습니다. 근데 청취자님, 우리가 약이라는 안전벨트 하나에만 목숨을 맡길 수는 없잖아요. 자료의 6번째 핵심 섹션, 바로 당장 오늘 밤부터 실천할 수 있는 환자 생활양식 지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생활 습관이 엉망이면 무용지물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생활습관 개선이 안 되면 신약 할아버지가 와도 혈전 저항성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5대 생활양식 원칙을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첫째는 금연. 담배는 혈소판을 비정상적으로 흉폭하게 만들어서 약효를 다 까먹습니다. 둘째는 금주. 알코올은 간에서 항혈소판제랑 대사 경쟁을 해서 출혈 위험을 팍 올리죠. 술, 담배는 역시 무조건 끊어야 하네요. 세 번째는요? 셋째는 식이요법입니다. 나트륨과 포화지방을 줄인 대시 식단이나 지중해식 식단이 관건이고요. 넷째는 운동. 일주일에 150분에서 300분 정도, 숨이 살짝 찰 정도의 중강도 유산소 운동이 필수입니다. 마지막 다섯째는 명상과 스트레스 관리예요. 스트레스 받으면 교감신경이 흥분해서 혈소판도 같이 흥분하거든요. 마음 챙김 명상으로 부교감 신경을 깨워주는 게 아주 훌륭한 보조치료입니다. 정말 훌륭합니다. 이 원칙들을 그냥 아는데 그치지 않도록 저희가 청취자님을 위해 구체적인 일, 주, 월, 연간 계획표를 짜봤습니다. 먼저 일간 계획부터 볼까요? 네, 매일 실천할 부분이죠. 일단 정해진 시간에 항혈소판제랑 위장보호제 챙겨 드시는 걸로 하루를 시작하시고요. 식사는 통곡물, 채소, 생선 위주의 대시 식단, 그리고 혈액 맑게 하려면 하루에 물 8잔 이상은 꼭 드셔야 합니다. 퇴근길이나 저녁에 최소 30분 빠르게 걷기도 하셔야죠. 그리고 취침 전 침대에서 5분에서 10분 조용히 심호흡하면서 마음 챙김 명상하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그럼 주간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주말에는 일주일을 돌아봐야죠. 양치할 때 잇몸에 피가 자주 났는지, 몸에 멍은 없는지, 흑색변은 안 받는지 신체 스캔을 쭉 하시고요. 스마트폰 앱 같은 거 보면서 이번 주에 150분 중강도 유산소 운동 목표 채웠는지 점검하는 겁니다. 식단에서 붉은 고기 피하고 생선 잘 챙겨 먹었는지도 확인하시고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면 월간 계획으로 넘어갑니다. 집에서 혈압 재서 수축기 120, 이완기 80 미만 나오는지, 체질량 지수 25 미만으로 체중 유지되는지 확인하세요. 병원 갈 때 약 며칠분 남았는지도 체크하시고요. 아, 감기약 처방받을 때 약사님한테 아스피린이랑 충돌하는 NSAACD 성분 없는지 물어보는 센스도 꼭 필요하죠.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간 계획인데요. 1년에 한 번은 주치의 만나서 종합피검사랑 심혈관 검사를 하셔야 합니다. 특히 스텐트 시술하고 한 6개월이나 1년 지나면 주치의랑 상의해서 약의 강도나 개수를 줄이는 단독요법으로 전환 가능한지 꼭 심층 상담을 하셔야 해요. 그리고 지난 1년 금연금주 잘 지킨 자신을 칭찬하면서 내년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매일의 작은 습관들이 1년의 큰 건강을 만드는 거네요. 자, 이제 이 긴 여정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현재 연구자들이 가장 골머리를 앓는 난제는 뭐고 미래 신약은 어디로 가고 있나요?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그 양원 저항성이랑 출혈 사이의 딜레마를 아예 부숴버리려는 혁신이 지금 임상시험 중이라는 겁니다. 최근 제일 뜨거운 화두가 정교한 탈 에스컬레이션 전략이에요. 트로피컬 ACS 연구처럼 시술 직후 제일 위험한 1, 2, 3개월만 아주 강력한 약을 쓰고 고비 남기면 아까 말한 그 혈소판 기능 검사 결과를 보고 부드러운 클로피도그렐로 약도를 딱 낮추는 거죠. 아주 유연한 맞춤형 치료법입니다. 상황 봐서 무기를 센 거에서 가벼운 걸로 바꾼다. 아주 합리적이네요. 근데 아예 처음부터 출혈 부작용이 없는 완박한 신약은 없나요? 그게 바로 항혈소판제 연구의 성배입니다. 기존 약들은 혈전 막으려다 정상적인 지혈까지 방해해서 피가 안 멎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개발 중인 GPVI 억제제나 PAR4 기량제는 개념이 아예 달라요. 병든 혈관, 즉 플라크가 터져서 노출된 비정상적인 콜라겐 부위에만 딱 달라붙어서 차단합니다. 아, 그 말은 정상적으로 다친 곳이랑 병든 혈관을 알아서 구분한다는 건가요? 네, 정확합니다. 종이에 손 베이거나 넘어졌을 때 피먹게 하는 그 정상지혈 기능은 100% 완벽하게 놔두고요. 심근경색 일으키는 그 병리적인 혈전만 핀셋으로 집어내듯이 딱 막는 거죠. 지금 임상 성과가 좋아서 머지않아 출혈 걱정 없는 꿈의 신약 시대가 열릴 겁니다. 와, 정상세포는 살려두고 암세포만 공격하는 스마트 미사일 같네요. 정말 기대됩니다. 자, 청취자님, 오늘 우리는 정말 깊고 넓은 지식의 바다를 항해했습니다. 아스피린의 역사부터 P2Y12 억제제의 진화, 순임상적 이득이라는 철학, 베리파이 나우 수치, 그리고 오늘 밤부터 실천할 생활습관 계획표에 미래의 스마트 신약까지 이 방대한 자료를 다 소화해냈네요. 정말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하루가 다르게 신약이 쏟아지고 의사들이 수치를 보며 정교하게 약을 맞춰준다고 해도 내 몸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어선은 알약 한 알이 아니라 결국 청취자님 본인의 매일의 선택이라는 사실입니다. 식탁 위에 오르는 음식, 하루 30분의 걷기, 5분의 명상, 이 평범한 일상들이 결국 가장 위대한 치료제가 됩니다. 전문가님 말씀을 듣다 보니 문득 도발적인 상상이 드네요. 미래에는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떻게 운동해야 할지, 수많은 항혈소판제 중에 어떤 게 내 몸에 찰떡같이 맞을지가 태어날 때 해독된 DNA 염기 서열만으로 완벽하게 예측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충분히 가능한 미래죠. 네. 그 마법 같은 개인 맞춤형 의학의 시대가 완전히 도래하기 전까지는 오늘 세운 주간 계획표를 꼭 지켜보시길 당부드립니다. 청취자님의 끊임없는 지적 호기심과 내 몸을 향한 접독적인 탐구를 언제나 응원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층 분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